일반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만 법의학자는 망자의 권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시신을 부검해 명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의료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법의학자라는 직업이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면서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나 어떤 사인을 규명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법의학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법의학은 법의 적용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네. 예. 그 중에서 일반인 분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부검, 네. 즉 법의병리학이라는 건데요. 부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갑자기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범죄에 연루됐다든지 네. 의료사고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혀준 거에 따라서 법률의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예. 좀 익숙한 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법의학은 그러니까 사망자의 신원이나 사망의 원인을 밝혀서 법의 판단을 받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그런 부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부검은 네. 사실은 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은 끔찍한 일일 수도 있지만 몸의 구석구석 예컨대 신체 내부의 장기 그리고 뇌까지도 네. 해부를 통해서 눈으로 관찰하고 네. 또 관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장기에 현미경적 또는 독성학적인 모든 것들을 검사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 그런 걸 부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하루에 매주 며칠 정도 이 부검을 하시나요? 저희 동료든 국가수의 법의관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부검을 합니다. 아, 월요일마다요. 근데 이제 부검을 할 때 여러 번 하면 힘들니까 네. 보통 한 4번 정도 이하로 하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4건 정도 하게 되는 거죠. 네. 힘들다는 게 이제 업무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정신적인 그런 영향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업무상 시신 하나 해부할 때마다 네. 보통 한 2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피로도랑 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숙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할 수는 없고요. 한 4건 정도가 맥시멈,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도 그런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신가요? 아무래도 다른 직업도 그렇겠지만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직업적 의식은 있고요. 예. 또 저는 특별하게 부검을 하기 전에 시신의 앞에서 네. 꼭 사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런 아. 약간의 기도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들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네, 들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검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밝힌다고 하셨는데 그럼 부검이 끝나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질까요? 부검이 끝나게 되면 일단 부검을 통해서 확인한 사안들을 경찰과 유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일단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검이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과 혈액 또는 차액에서 DNA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독극물을 검사할 수도 있고 알코올 수치를 검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는 그래서 한 2주 정도 네. 소요가 됩니다. 2, 3주 정도. 네. 2주까지 딱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검 감정서라는 걸 내게 되는데 예. 그 부검 감정서를 내는 게 최종적인 마지막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검 감정서에 어떤 사인의 원인을 밝히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인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 결국 사망 당시 그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네. 예. 사망의 재구성을 하고요. 그게 이제 법률의 적용. 예를 들면 재판이라든지 네. 아니면 보험 또는 분쟁 이런 데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네, 여러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미제 사건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일반인 분들한테 좀 익숙한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2001년도에 여고생이 성폭행 후에 사망하게 된 사건, 나주 드들강 사건이라는 게 예. 아마 잘 알려져 있을 예. 텐데요. 당시에 그 드들강 사건 때 정액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정액에서 유전자, 즉 DNA 검사를 했고 그 DNA 검사를 통해서 범인, 그러니까 피의자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네. 피의자가 발뺌을 한 거예요. 아. 합의 후 자기는 그냥 네. 다른 데로 갔고 살해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발뺌을 했는데 당시에 그 정액이 발견된 네. 혈액과 섞이지 않은 예. 정액과 혈액이 온전하게 둘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저희 스승님이신 이제 서울대 그 이정빈 교수님께서 네. 예. 실험을 통해서 사망
직전에 이런 성폭행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섞이지 않고 만약에 주장처럼 어떤 시간적 그 텀이 있었으면 네. 이게 완전하게 섞이게 된다는 걸 증명해서 즉 사망 직전에 성폭행이 네. 있었을 발견했고 네. 그걸로 인한 사망이 연결돼서 다행히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에게 익숙한 나주 드들강 사건에도 법의학이 들어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건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재판 중에 있는데 네. 2016년도에 발생한 니코틴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음. 니코틴은 뭐 담배 성분으로 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니코틴이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뭐 살해 도구로 쓰인 최초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내분이 남편을 살해한 걸로 추정했는데 네. 몸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졸피뎀과 니코틴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처음에 여성의 주장은 아내의 네. 주장은 남편이 뭐 신병을 비관해서 네. 니코틴을 스스로 투여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졸피뎀의 수치를 보니까 졸피뎀의 수치가 이미 뭐 잠에 깊게 빠져들 만한 아주 높은 수치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그런 수치를 보이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니코틴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니코틴의 수치와 졸피뎀의 수치, 즉 수면제의 수치를 동시에 확인한 다음에 네. 법정에서 저희가 니코틴이 그 졸피뎀이 수면제가 투여된 후에 투여된 것으로 판단을 했고 법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사인에 따라서 시신의 흔적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목에 어떤 상처가 없더라도 이게 이제 실제로 누가 목을 조른 건지 아니면 혹시나 목을 맨 건지 조금 끔찍한 스스로요. 얘기지만 네. 스스로 목을 맸는지 다른 사람이 작용했는지를 부검을 통해서 조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타인에 의할 경우에는 목에 안쪽에 근육의 출혈이 매우 심한데요. 스스로 목을 맬 경우에는 아무리 좀 아프지 않게 조심하게 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목 안쪽에 바로 근육 출혈이 있기보다는 이 빗장뼈라고 불리는 부분에 쇄골뼈 같은 그렇죠. 거죠? 네. 여기 쇄골뼈가 붙는 근육의 부착 부위에만 출혈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예. 저희 법의학자들은 뭐 부검을 하자마자 네. 요거 두 개를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뭐 흥미로우실 거는 예컨대 뭐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 또는 청산가리 중독 네. 둘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둘의 공통점이 그러게요. 예. 시신에 있어서 근육이 좀 선홍색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신의 색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은 부검하는 즉시 네. 시신의 근육 색깔을 보고 이게 둘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청산가리는 특이의 그 아몬드 냄새라고 하는 게 예. 뭐 고소한 아몬드 냄새는 아니고요. 네. 특유의 냄새가 있군요. 야생 열매에 아몬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맡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시신의 흔적이 죽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듣다 보니까 곤충을 이용해서 범죄 해결에 단서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법의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저희 법의병리학이라 부르는 부검 이외에 네. 다양한 학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법의곤충학인데요. 네. 네. 왜 곤충을 법의학에서 연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그 사망 시각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최초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 시신이 그냥 외기에 놓여져 있을 경우에는 네. 파리가 최초로 24시간 이내에 알을 까게 됩니다. 가장 먼저 구더기가 파리가 오는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파리는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 특히 아주 쉽게 시신에 접근하게 되는 네. 거죠. 예. 그럴 경우에 그 파리의 종류에 따라서 이 파리의 부화 속도가 달라지고 번데기 또 구더기로 변화하는 게 달라집니다. 네. 따라서 시신에서 어떤 구더기인지 번데기인지 좀 끔찍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 확인할 수 있으면 이 시신에서 얼마만큼 지났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망 시각을 파악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이렇게 곤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익사한 시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익사는 뭐 곤충이 접근하기가 어렵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건 뭐 말씀드리면 조금 식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개나 새우가 맨 처음 갑각류가 최초로 시신에 접근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는 우럭이나 돔같이 육식성 어류가 네. 그다음에 시신에 접근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소라나 고둥 같은 것들이 그래요? 집을 이렇게 살에 붙어 있게 되고요. 네. 그 이후 마지막에는 이제 오징어나 문어같이 빨판이 있는 네. 은체류가 달라붙게 돼서 이런 순차적인 것들이 지상과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주변 생모를 통해서 시신의 사망 시각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정말 많은 죽음을 직접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의미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죽음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오히려 삶의 의지가 더 아이러니컬하게 더 강해집니다. 뭐 유명한 얘기가 있듯이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이라고 해서 예.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면 현재를 즐길 수 있다라는 말이 법의학자에게는 아주 적용되는 말입니다. 네. 즉 시신을 볼 때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게 되고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저도 학생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네. 자주 합니다. 시신을 본다 그러면 대개 시신의 끔찍함만을 그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예. 사실 삶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학문입니다. 네, 들을수록 정말 어렵고 대단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법의학자로서의 목표나 어떤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뭐 법의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재밌어 하세요. 그런데 어. 실제로 우리나라에 12만 명이 넘는 의사가 있는데 예. 그 중에 50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법의관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시고 있는 제 동료,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신 분들 모두 합쳐서 50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건 뭐 몇 가지 이제 법의학 시신을 본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사회적 처우가 특히 경제적 문제가 다른 의사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아마 큰 요인이 될 텐데 향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부검이라든지 사건의 네. 재구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죽는 날까지 열심히 하고 싶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우리 법의학을 조금 더 지원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노력을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해보고 예.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범죄 수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력인데 전공자도 부족하고 처우가 부실해서 네, 그러게요. 인력 양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 법의학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주민피플 서울대학교 의대 법의학 교실 유성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